안녕하십니까. 낙엽의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이 되니까 정말 바람이 불면 우수수 낙엽이 떨어지고, 지금 그 도로를 이렇게 미워하는 분들은 낙엽 처리하는 것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여기저기서 뭐랄까요, 그 감기 걱정도 하고 또 코로나 걱정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제가 죽음을 지금 강하게 인식하는 그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이렇게 상복도 안 입으려고 해가지고 큰아버지라든가 어른들한테 혼난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뭐 여기저기에서 제 또래가 별세하는 것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여러분들이 조명을 했습니다. 뭐 혁신의 거인이다, 은둔의 제왕이다, 또는 그 삼성가의 그 우뚝선, 시가총액을 무려 이병철 때보다도 27년 경영하면서 500배 안팎을 늘린 황제 경영자다, 경영의 황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제적인 측면 여러 가지 조명을 하는 그런 방송도 있고 신문도 있었기 때문에 인생이란 차원에서 한번 초점 맞춰가지고 글을 보겠습니다. 그는 셋째 아들로 태어났죠. 이병철은 3남 5녀를 두었는데, 8남매를 두었는데 그 중에 아들은 셋이었죠. 예. 큰 아들이 맹이, 둘째 아들이 창이, 셋째 아들이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희는 승계서열로 봐서는 사업을 상속받을 그럴 위치가 아니었죠. 분산한다면 몰라도. 그런데 이병철은 삼성 그 8남매한테 이건희한테 90% 이상을 상속하고 나머지는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분산 상속과 달리 한마디로 몰빵입니다. 몰아줬죠. 그런데 그 셋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선은 그럴 가능성을 처음에는 기대하지 않았죠. 그런데 큰아들 맹이에게 이렇게 사업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한 1년도 안 됐는데 뭐 그룹 전체가 이렇게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병철이 볼 때 저는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창희는 지금 세안 옛날 그 전 회장이었지만은 그렇게 뭐 사업에 별 관심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희를 훈련시킨 거죠. 그런데 그런대로 눈에 들어서 승계를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옛날 사카린 사건이 있었죠. 사카린 수입 사건 때문에 박정희한테 굉장히 곤욕을 치렀는데, 그 사카린 사건에 대한 이 투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투서 사건을 혹시 큰아들 맹이가 한 거 아니냐. 근데 박정희는 원래는 이 유교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였는데, 그때는 이 그룹 내석은 자식이건 이렇게 아버지의 비리를 투구하는 것은 안 좋다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반유교적인 사람이 그 효와 충을 들어서 이제 그걸 처리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아무튼 그런 사건하고도 또 연루된, 어떻게 됐든 사업 능력에서든 또는 자식으로서의 도리의 문제가 됐든 맹이는 배제가 되고 셋째 아들한테 넘어왔는데, 그때 이제 87년이던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6년 정도 병상이 있었으니까 약 27년 안팎을 삼성전자 또는 삼성그룹을 경영한 겁니다. 물론 그가 형들 사이에서 상속자가 되리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그리고 형들이 어떤 상황에서 혼나는가, 그리고 아버지가 훈련을 어떻게 시키는가 하는 것을 셋째로서 비교적 부담 없이 바라본 측면이 있고, 또 형들에게 배운 측면이 있고, 형들이 시행착오 겪는 것을 통해서 자기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아버지의 심기가 이렇구나. 결국은 그가 반도체를 했지만은 미국이나 일본의 그 선두주자들이 시행착오를 겪은 것을 보고 그대로 뭐랄까요. 자기 이를테면 차별화 전략을 할 수 있었듯이 그에게도 둘이나 되는 형들이 이를테면 교과서 역할을 자기에게 이를테면 수업료를 자기가 지불하지 않고도 형들이 지불한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것은 세종의 그 승계 과정에서도 상당히 볼만한 측면이 있죠. 양령이 있었고 효령이 있었고 충령이 있었죠. 그 다음 성령이 있었던가요? 자, 태종의 이 네 아들 사이에서 양령은 얼마나 처음에 승계 과정을 할 때 이 정치 수업을 할 때 많은 그 부담을 가졌습니까? 태종은 조선 임금 27명 중에 신하도 해보고 왕도 해본 사람입니다. 고려시대 때 문과에 급제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27명 임금 중에 과거에 급제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고려시대에 신하를 해본 사람이기도 하고 조선시대에 왕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하의 세계와 왕의 세계를 알 뿐더러 오남으로서 다섯 번째로서 이 두 번의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왕위를 계승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갈등도 서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왕자에 대한 욕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그 큰아들이 양령했다니까요. 근데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눈에 안 차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자기 기준이 높으니까. 신하도 해본 사람이지. 왕자에는 일으켜가지고 살벌한 어떤 그 공포 분위기 속에서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충신들 잘랐지. 그리고 이 이복 동생도 죽였지. 이 자기 자식들, 그 다음에 그 처남들도 그랬지. 장인하고도 갈등했지. 부인하고도 그런 것 때문에 갈등했지. 이 살벌한 태종이 볼 때 기대 수준이 너무 높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병철도 부잣집에서 얼마나 뭐랄까요 승부욕이 강하면 욕심이 많으면 더 또 이렇게 부자가 됐겠어요. 그런데 그 눈에 이렇게 이제 셋 중에 차는 사람이 건이었단 얘기고 태종의 경우에는 이 충령이었단 얘기죠. 근데 충령과 건이의 이 공통점이 뭐냐면 좀 내성적이고 그리고 자기 권력욕을 뭐랄까요 내비치면 언제 이 왕자라는 것은 뭐랄까요 사지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어떤 편을 든다기보다도 독서광이었죠. 이건 역시 마찬가지죠. 독서광, 속도광, 영화광, 승부광 이런 어떤 그 광자가 붙어 있잖아요. 광자. 미쳐야 미친다는 미친 사람처럼 몰두하는 몰입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그 속성을 보이니까 어찌 보면 승계 대상에서 어느 정도 비껴 있는 상태에서 부담 없이 그렇게 형들을 통해서 배우고 아버지가 형들을 대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스스로 그 영화라든가 독서라든가 그리고 와세드 대학이라든가 그 미국 같은 데서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뭔가 이게 현대가 한번 삼성을 앞질러서 1등을 달린 적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 아들로서 형제간에도 갈등했지. 그 다음에 아버지는 또 아버지도 갈등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사돈기업인 LG에서 금성사 전자산업을 하고 있었는데도 72세인가요? 뭐 기존 전자산업도 인수도 하고 또 이 반도체 진출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돈지간이잖아요. LG하고는 부인의 그 딸하고 이병철 딸하고 부인의 아들하고 그런데도 그래서 이 LG하고도 관계가 안 좋고 또 효성이라든가 이런데 또 경남에서 출발한 기업인데도 이게 안 좋은 하여간 이병철이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좀 알력 또 서로 갈등 그런 관계가 꽤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동업한 끝이 안 좋다고는 그런 말도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부담을 안고 자식들한테 이제 제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네
경영 수업을 한 사람 중에서 건이가 채택된 거죠. 그래서 3남 5녀 중에 이건희가 그 삼성의 90% 이상의 지분을 얻어서, 현대하고는 다르죠. 현대는 분산 정책이었는데 삼성을 이끌어 온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저는 여기서 인생 차원에서 주로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세 가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이병철의 삼불가. 세 가지는 안 되더라. 이병철의 삼불가가 뭐냐면, 첫째, 자식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다음 골프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리고 미원, 옛날에 그 조미료 미원이 있었고, 삼성에서 제일대당 쪽이던가요? 그쪽에서는 미풍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풍하고 미원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 40대 이상 되는 사람들 알 겁니다. 이 조미료. 미풍을 못 미풍이 미원을 못 이겼습니다. 1등주의, 이 승부욕이 이병철도 대단한데, 미원을, 지금 미원그룹이 대상그룹을 했던가요? 근데 이 임씨, 이 손자가, 네, 그쪽하고 사동동이겠죠. 이재영. 그러나, 아무튼, 또, 이렇게 갈라섰죠. 이게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 문제에서 역시 이건희도 참 에러가 많았죠. 딸하나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잃었고, 그리고 지금 셋 남았죠. 셋 중에도 보면 결혼 생활 뭐 원만하게 하는 사람 하나 정도던가요. 그리고 그가 이 자서전이라든가 인터뷰 같은 데서 한 말을 들어보면은, 나는 자식들하고 평생 살면서 외식을 해본 기억이 별로 없다. 몇 번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럴 뭐랄까 이제 엄두도 안 나고 그러기 좀 힘든 측면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룹을 이렇게 이끄는 것은 대단한 것이지만, 사실은 드라마에 나오듯이 그렇게 회장이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를테면 회장하면서 딱 이를테면 정시 퇴근해가지고 호텔 가서 자식들하고 이렇게 외식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 일상 이야기하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인하고 또 이렇게 애틋하게, 그거는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지. 현실은 왕궁에서도 삼성그룹에서도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희가 고백한 겁니다. 나는 자식들하고 외식도 몇 번 안 해봤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드라마와 현실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좋아하면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그룹은커녕 구멍가게 운영하는데도 도움이 안 됩니다. 왜? 현실과 너무 떨어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는 이제 인생은 그런데, 그럼 사업은 어떻게 했는가? 사업은 그가 45살에서 66, 그래서 역시 인생 가을에 사업을 했습니다. 87년부터 2008년까지 삼성그룹이나 삼성전자를 이끌었던 거거든요. 그때 나이가 44에서 66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 여름 얘기할 때도 말했잖아요. 지난번 방송한 인생의 여름 40년까지 자기의 역량을 구축해야 되고, 그리고 인생의 가을에는 성과를 내야 된다. 그럼 성과는 언제 내느냐? 이 인생의 가을기에 해당되는 40에서 60까지인 거예요. 거의 일치하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경영 수업을 했던 것이고, 이병철 선대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경영에 직접 관여는 못했지만 그 이전부터 경영 수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전담한 이 시기, 이 20여 년 동안이 그가 시가총액을 몇백 배로, 500배 안팎으로 늘리는데 이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실력이죠. 그가 외친 게 초인류, 초격차, 격차를 떨어지게 하는데 2등이 따라잡을 엄두를 못 낼 만큼 자리를 크게 벌려라. 그 다음에 천재주의,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살린다, 만 명을 살린다는 이게 1등주의, 천재주의의 또 신봉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혁신주의죠. 그래서 혁신의 거인,
혁신의 구루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93년에 외쳤잖아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 자, 그래서 그의 경영을 혁신경영 또는 신경영 그렇게 부르죠. 95년에는 구미 그 애니콜 만드는 데서 뭐 불량 발견되니까 불량률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거의 0. 몇 %야 되는데 불량률이 너무 높으니까 15만 개나 되는 이 애니콜 다 모아놓고 불질러 버렸다고 하던가요. 그 사장단, 그 다른 그룹, 삼성 협력업체, 삼성이 지금 26만 직원인데 그 협력업체까지 따지면 4, 50만 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 많은 부속품 중에 뭐가 불량이어가지고 그 문제가 발생하는지 거기에 관련된 사람과 산업들은 다 초긴장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뭐랄까요, 빅 이벤트랄까요? 그런 빅 프로블럼 크게 해결하지 않으면, 큰 질문을 하지 않으면 삼성은 망한다 하고 혁신경영 외친 거죠. 그래서 어땠어요? 세계 초인류가 됐잖아요. 초인류, 초격차를 벌이게 됐잖아요. 그가 이 고독한 군주로서 뭐 출근도 몇 번 안 한다고 하죠. 그러나 자기 집에서 진무를 보면서 세계를 읽어서 그 세계의 메가 트렌드를 읽어서 뭘 해야 된다 하면 이제 그 밀어붙여서 반도체든 이 휴대폰이든 스마트폰이든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그가 그 아버지한테 승계받은 이 전자, 이건 뭐 초일류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 생활가전, 사실은 뭐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 전자제품, 가전제품 같은 데서는 LG가, 지금도 LG의 뭐 경쟁력이 뭐 매우 뛰어나지만, 그런데 삼성이 초일류로 되면서 그런 그 바이오라든가 가전까지도 동반 상승하는 측면이 있었죠. 그런 거잖아요. 브랜드라는 것은 묶음으로 해가지고 그런 그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삼성의 시가총액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거죠. 이른바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관계 빼놓고는, 혈연관계 빼놓고는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꾸라. 근데 이 혁신이라는 게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삼성에서 혁신 하니까 공무원 계통에서도 혁신, 학교에서도 뭐 혁신 학교. 그런데 말한다고 혁신이 됩니까? 혁신이라는 것은 그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고, 문제의식에 대한 이 공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습관을, 그동안 살아온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작심삼일 혁신한다 하더라도 과거 습관으로 돌아가기 일수입니다. 어렵습니다. 이 혁신하기가. 그러니까 아까 같은 퍼포먼스가 나오는 겁니다. 15만 개 애니콜을 태우는 겁니다. 그만큼 극약 처방을 안 하면 죽어야 살지, 죽지 않고는 살아나지 못한다는 그런, 이런 그 어찌 보면 독합니다. 뭐 이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 삼성 회장단 같은 거, 뭐 사장단 회의 같은 거 할 때 이병철이 참여하면, 그때도 역시 그러니까 온유하지만 내성적이지만 굉장한 그 뭐랄까요, 마더 리더십, 맘 리더십, 어머니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지만 독한 면이 있다. 그 어미가 새끼를 챙길 때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늑대도 자기 새끼 먹여 살리려고 때는 뭐 사자나 호랑이한테 덤비려고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지독한 모성애. 그래서 이건희도 뭐 회의 같은 거 주재하면은 한 번 앉았다 오면 대여섯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사장들이나 부사장이라든가 이 회의에 참여할 사람들은 며칠 전부터 물도 안 마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몰입해서 집중해서 회의하면 그렇게 막 한나절래 회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그 사이도 못 참느냐, 저 사람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까 싶어서. 그러니까 어쩌면 초인적인 어떤 그 인내력을 요구하는 측면인데 그게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혁신을 주도했죠. 이렇게. 그래서 인류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록에 또 나오는 이야기로, 자, 이렇게 기업은 있는데 아마 초일일 거예요. 그런데 그 어록에서는 이류라고 했어요. 이류. 그리고 정치는 사류라고 했죠. 아마 그런데 그때가 이제 김영삼 정권이고 뭐 그럴 때인가요?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사류라고 하지 않고 아마 꼴찌라고 하고 싶었을 겁니다. 기업은 1등인데 정치는 꼴찌다. 그런 말을 자격이 있느냐? 있습니다. 자, 정치나 기업이나 다 성과의 예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성과의 예술. 그런데 자, 지금 뭐 문정권은 이제 아직 임기가 조금 남았으니까 평가 안 는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뭐 거의 3분의 2 지났는데 성과가 나올까? 아마 적폐가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평가를 않는 뭐 이유하고, 이전 정권들에서 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은 세계 인류로 나가고 초인류로 나가는데, 이건 뭐 삼성뿐 아니잖아요. 현대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당신들 정치하는 이 뭐랄까요, 성과, 다른 나라하고 견줘가지고 당신들 인류라고 할 수 있어? 이를테면 국제적으로 내놓고 한국 정치 한번 평가받으면 당신들이 선진국하고 겨뤄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꼴찌야. 기업은 인류야.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 말 듣고 반성하고, 그래 우리 잘해야지. 저렇게 기업은 잘하는데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외교 나가고 저렇게 해외에 나가면 와, 삼성 그리고 현대차를 보면서 이 자부심을 느끼는데, 한국 정치인들 어디 왔다고 하면은 중국에 가서도 그렇게 천대받았잖아요. 문재인들. 그런데 그래도 그 뭐랄까요, 인내하고 외교하고 그런 거 보면은 참, 아무튼 우리나라 이제 국력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 국력은 기업에서 나와서 기업인들의 편승에서, 기업인들의 승리나 성공에 편승해서 정치인들이 사실은 폼잡는 겁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말로는 이류라고 이렇게 낮췄지만 기업은 인류요, 정치는 사류라고 했지만 사실은 등의 꼴찌라고 이야기죠. 맞아요. 저도 이건희의 그 정치평가, 기업평가에 동조합니다. 기업인들 발목 잡는 데는, 물귀신처럼 발목 잡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데는 아마 정치인들이 탁월할 겁니다. 그거는 세계 1등일 겁니다. 그런데 기업인들 북돋아주고, 기업인들 원하는 규제 해결해주고, 그리고 다른 그 나라에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것, 그리고 기업인들이 창의적인 어떤 그 생각을 가지면 창의적으로 이렇게 그 제도의 뒷받침을 받아서 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 이런 데서 정치인들이 하느냐고요. 세금 거들려고 하는 데서는, 기업 규제하고 그런 압박하는 데서는 뛰어나지만, 기업인들이 이 작은 나라에서, 이 열악한 정치 환경에서 유대인처럼 그렇게 슬기롭게 그 통찰력을 발휘하면서 세계 나가서 싸우는데, 그를 재판정에 세우고, 그를 법으로 묶고, 그를 세금으로 길들이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반기업 정세를 조성해가지고 국민들과 이렇게 뭐랄까 협동해서 그를 요구하는. 근데 우리나라에 그게 이제 그 3인의식이, 아직도 조선시대 이 3인의식이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삼인의식. 아직도 이 공상을, 산업 공상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촌에 자식들이 많아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농부는 지금 뭐 한 5%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 사를 뭐라고 해야 돼? 이걸 선비사자 쓰는 게 중개사가 선비사 쓰고 그러는데 변호사. 정치인들이 자기가 선비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정치인들은 사료예요, 사료. 이건 말 그대로 풀려서. 근데 이 공상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데 아직도 이 그 계급주의에 쩌든 조선시대 인식을 가지고 국민들도 살아서 그런 측면이 있고 정치인들은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은 그렇게 거짓말 많이 쓰고 사기성 농후한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데 자기를 1등으로 알고 이 공상을 3등, 4등으로 아니까 그런 거죠. 근데 지금 공상이 먹여 살리는 거죠. 지금 그 이건희 28일에 장례를 지냈는데 그리고 그 뭐랄까요 가족 장례로 지낸다 하더라도 정치인들 평가는 못해요. 대선 후보들도 이거 보면 정치하는 성과 예술인데 그 사람들이 뭘 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뭘 대통령 되면 뭘 내놓습니까? 5년이라는 기간이 내놓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그들의 능력이 안 되고 그들이 철학 그 다음에 가치관을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성과를 못 내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그 삼성이 가진 문제가 있죠. 말할 것도 없이 문제가 있어요. 뭐 그 그림자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바로 상을 당한 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가 보네. 그 정치인들 그런 이야기하는 거 보면 좀 웃겨요. 제가 15년 동안이나 정말 학원을 운영해 본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공무원도 해보고 정규직, 비정규직, 뭐 시간 강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교사도 해보고 그랬지만 15년 동안 정말 학원을 운영해 보니까 동네에서라도 동네 의원으로 성공하고 동네 학원으로 성공하고 동네 구멍가게라도 성공한 사람은 위대합니다. 그런데 세계 인류로 자기 아버지 기업을 일으킨 사람 누구나 승계받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IMF 때 30대 기업 중에서 절반이 망했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겁니다. 박원순 빚을 7억이나 져가지고 뭐 부인과 자식이 상속 포기해가지고 사실은 국가에 부담 준 거던가요. 조국도 이 조국 일가도 보면 뭐 130억인가 운동학원을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이 선비같이 이야기하고 그렇죠. 언행이 일치가 돼서 고상해야 되지. 이렇게 아니 욕 먹으려면 국가에 기여하든가 사업보국이라고 하죠. 그림자가 있다니까요. 그룹 그 지배구조 문제 같은 거, 삼성생명을 이렇게 동원하고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삼성생명에는 이제 고객의 돈이 이렇게 예치돼 있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내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들어와 있는 동안 이걸 이제 활용해서 기업 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같은 데서 이렇게 기술 편취, 천재인 같은 거 기술, 이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좀 그런 그 창의적인 발휘를 하는, 그러니까 아이디어에 대한, 지적 재산에 대한, 그리고 실제적인 그 창의물에 대한 그 보상이 적은 건 맞아요. 삼성도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나 이 일본에서 기업에 근무해가지고 미국 같은 데 간다든가 그러면 그 미국 환경에서는 너 이거 병신 아니냐 어디 그런 나라가 있냐 하는 그 기술 탈취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호조 문제. 근데 문호조인데 이렇게 세계 1위를 했다는 거, 그리고 현대 같은 데는 강성노조인데 발목 잡혔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는 이 문호조라는 문제도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정경유착 문제 같은 것도 사실 이병철이 그 사업하면서 정치한테 정말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원 불각은 정치는 멀리 할 것도 아니고 가까이 할 것도 아니다. 적절하게 타죽지 않을 만하게 불처럼 거리를 유지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 삼성 장학성 해가지고 검사든 판사든 변호사든 그렇게 법조계에 심어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그다음 반도체 같은 것도 창조는 아니지 않느냐. 삼성이 만들어낸 게 뭐가 있냐. 삼성 바이오라고 하지만 무슨 신약 개발한 게 있냐. 삼성 반도체라고 하지만 새롭게 만들어낸 게 뭐가 있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플하고 이게 디자인 같은 거 가지고도 싸우고 그 특허 문제 같은 걸로 많이 얽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다 보니까 공자는 전인을 추구했죠. 자기도 뭐 전인 아니면서 자기도 흠만한 사람이면서 알지도 못하는 이 요순 시대의 그 성인 군자를 들어가지고 무흠결주의, 무오류주의, 흠결이 없어야 된다, 오류가 없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군기 잡은 거죠, 사실은. 사대부들 군기 잡으려고 한 이야기예요. 그 유교를 이념으로 이렇게 성리학을 유교로 채택해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흠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렇게 미국 애들은 51대 49여가지고 흠이 이렇게 51이나 되고 49. 우리나라 같으면 틀림없이 이게 전부 다 흠이라고 해요. 미국 애들은 강점이 49나 있는데 흠 그 문제가 안 돼. 그래요. 우리나라는 근데 1대 99라도 1의 흠을 붙들고 늘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여당이라든가 뭐 정의당이라든가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건희 같은 경우에는 820 어떤 사람은 70 3과 해가지고 7개가 공로고 3개의 과실이 있다. 흠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80 2과 뭐 그런 정도로 봅니다. 공로는 8이요. 과실이 있어요. 이제 특히 삼성생명 같은 거 보면 제가 옛날 그 교사들 책이랑 이호덕도 뭐 그러고 그러는데 삼성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그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좀 하여간 그 약자들 많이 울린 측면이 있습니다. 사기 역사라고 할 만큼 그런 그 사기성 너무한 그런 게 많고 뭐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감안해서 과실 없다고 안 합니다.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빛이 훨씬 혁혁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오늘 이건희를 이렇게 그 인생 차원에서 이제 주로 이야기하고 사업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세계 초인류는 못 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0.1% 안에라도 들기 바랍니다. 저는 드는 거 있느냐? 아마 제가 독서로서는 요새 이제 도서관 막 닫고 그래서는 한 달에 휴일을 빼면 한 24권 안팎 20여 년 그렇게 해왔나요? 독서로서는 0.1% 안에 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히. 여러분들도 세계 1등 아니어도 됩니다. 한국 1등 못해도 괜찮습니다. 한국에서 내가 0.1% 안에 드는 게 뭘까? 하는 거라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제 유튜브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건 아직 어림없지만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서 좀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건희의 영면을 바라며 오늘의 필통은 이런 걸 소개합니다. 이 학이 나오고 그러는데 학이 이게 십정생 오래 사는 거라고 하더니 대나무를 깎았네요. 이 학이 이렇게 나오는데 무늬가 참 희미해서 볼 듯 말 듯 하죠. 그래요. 여러분들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